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강의로 태도와 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 심리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와 정체성도 살펴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 또는 대상을 지각을 하고 또 해석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연구되는 주제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누구를 사귈까, 어떠한 것을 공부할까, 또 어떠한 직업을 선택을 할까, 또 자신의 배우자는 누구를 고를까 하는 이러한 많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갖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는 사회심리학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연구가 사회심리학적 연구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연구를 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어떤 또 의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태도가 이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의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방법이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총선이 있었는데 결국 궁금한 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이겠잖아요. 근데 이미 총선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은 이미 늦었죠.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어느 당을 어느 후보를 뽑을 것인가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의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태도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표로서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이 경우에 또 이런 태도에 관련된 조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자면 태도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 개념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엘포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태도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획득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서 엘포트가 강조했던 것은 일종의 predisposition, 이게 경향이죠.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경향성, 지향성을 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치와 크러치필드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motivational, 동기, 그리고 affective, 감정적, 그리고 cognitive, 안에 인지적인 과정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태도는 우선 기분하고 다르죠. 기분은 상당히 일시적인 그러한 감정일 수 있죠. 하지만 태도는 지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본능하고 또 다르죠. 이것은 학습된,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도를 어떤 기분이라든지 또는 본능과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좀 더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말로 태도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attitude는 라틴어의 aptus에서 기원하는데, 우리가 apt 하면은 뭐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영어 표현에 쓰잖아요. be apt to do something 하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 뭐라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aptus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준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준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attitude는 그것이 어떤 중립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준비 태세라고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일반적으로 그 인지적인 요소인 신념, 감정적인 요소인 정서, 그리고 행동하려는 의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 믿는 바 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인식, 의식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를 보면 어떤 것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연구도 있지만,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는 논문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뭐뭐뭐뭐 인식, 뭐뭐 의식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가 되죠. 그래서 통일 의식이라든지 불평등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의 인지적인 요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인지적인 요소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되는 지식이고 신념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나 신념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엘포트가 말한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우호적인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어떠한 우리 태도에 있어서 어떤 인식보다 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적인 요소는 우리의 머리, 두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머릿속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끌려서 하는 거. 당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나가 놀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형성하게 하고 그것이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태도에는 이렇게 어떤 행동의 의도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까지 가려고 우리를 이렇게 추동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행동의 의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삼위일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려면 뭔가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감정으로 이어지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당혹스럽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것은 명확해지죠. 지금 내가 무시당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수치심, 모멸감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겠죠. 대체로 사람들은 호혜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식으로 우리는 되게 이런 호혜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감정을 가지면 우호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저희가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상당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징검다리가 행동의 의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요소 간의 관계를 직무태도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일이 어렵다. 그리고 자율성이 없다. 또 장래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 대학 내에서도 또 유망하다라고 하는 학과를 가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또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일을 맡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들었던 게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장래성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기죠. 불만이 생겨요. 그 일이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그러한 그 감정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직장을 한번 알아본다든지 또는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서 싫어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감소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결근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는 태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 종종 이와 유사한 개념들과 좀 이렇게 혼용될 수도 있고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혼용하는 그 개념으로 태도, 가치, 또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태도는 어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학습된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의적일 수도 있고 비호의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종주의적인 태도는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느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비호의적인 비우호적인 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는 반드시 이게 어떤 옳은 것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가치관은
이 가치라고 하는 어떠한 규범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행복하고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이러한 가치 평가가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죠. 이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가치관이 태도와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태도는 좀 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치관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의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마치 우리 지구를 예를 들자면 하나의 그 지구의 속에 있는 하나의 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하고 또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구를 표층을 형성하는 그러한 땅이라든지 또는 바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처럼 이러한 이 가치관 위에 떠 있는 그것이 가치관이 어느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표출되는 그러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치관은 태도와 비교해서 훨씬 포괄적이고 지속적이고 일반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력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평등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특정 인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또 이렇게 표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도구적인 기능, 자기 방어적인 기능, 자기 표현의 기능, 환경 인식의 기능. 이러한 태도의 기능으로 인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선 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바람직한 욕구를 달성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그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 그것을 추구하려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피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게끔 만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나쁜 경험을 갖게 되면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피하려고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떠한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나하고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반면 자기가 원래 전공은 다른 건데 그 교양 과목으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들었더니 굉장히 거기에 자기가 빠져들고 또 그 발표라든지 또는 리포트를 쓸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몰입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좋은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들고 듣게 하고 나중에는 이중 전공을 하든 전과를 하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태도는 자기 방어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이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태도가 일종의 방어의 기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죠. 특정한
어떠한 그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고 이제 본인이 또 그러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면 아랫 사람들에게 훨씬 더 그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취하는 그래서 그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그 성향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권위주의의 그 척도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인격체로 보기보다 일단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굉장히 잘하고 아첨도 하지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때는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뒷받고 또 자기의 그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이는 게 권위주의인데 바로 이런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어렸을 때의 그 하나의 성장에서의 경험에서 이런 그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겪고 또 권위주의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의존하고 굴복하는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 어렸을 때 상당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인 가정에서 또 그런 화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위아래로 구분을 하거나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 권위주의적인 태도도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하나의 측면에서 형성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현을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만족감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들의 태도를 밖으로 드러내서 집단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그 자부심을 갖고 이제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또 우월감을 갖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의 소속감과 또 단합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태도죠. 뭐 개인의 경우에서 보면 우리는 그 사실 자기 표현을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히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상충되고 모순되는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인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뭐 성선설이나 성악설처럼 나는 어느 한쪽에 하나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보면 이렇게 자기 충동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성향도 있지만 동시에 이타적이고 또 공감하고 또 협력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촉진이 되는 거죠. 뭐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니까 심지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또는 그 확진자 가족의 이지매를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 때 평상시 우리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협동을 하고 집단 소속감이 강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상충되는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입는 옷을 볼 때 저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감추려는 욕구와 보이려는 욕구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옷이다.
비키니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인 그런 예이겠죠. 완전 비키니를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남성들의 경우에선 상의를 이렇게 벗침으로써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부분은 가리려고 하는 우리가 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묘미는 일상적이고 따분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있죠. 만약에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뭔가 따분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만 뭔가 다시 안정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인간을 이해하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을 어느 한 특정한 방향으로 재단을 하기보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 것을 동시에 갖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촉진이 되는지 또는 억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의 욕구나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회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사회심리학의 많은 개념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바로 태도가 갖고 있는 자기 표현 기능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패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패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 또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남들과 구별되는 튀는 그런 스타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건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는 어떠한 상징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 집단에 갖고 있는 가치 또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압축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올림픽의 개막식 또는 폐막식이라고 생각돼요. 특히 개막식. 우리 한국에서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또 중국 베이징 그리고 또 영국 런던에서 이 개막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의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중국이 정말로 장구한 어떤 문명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임으로써 중국이 정말 이러한 문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런던 올림픽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했던 것은 그 영국의 다양성, 인종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그걸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에 상당히 제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러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와 또 집단의 어떤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해서 만족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태도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는 사람들이 조직화되지 않고 혼란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그리고 가장 커다란 충격을 주는 이벤트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결국 많은 일어나는 이벤트들, 그 영화의 소재도 되고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겁니다. 보면은 공포 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SF 영화도 보면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게 많죠.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감을 주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주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문명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념을 하고 이러한 그 망자와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사실 우리 문명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종교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종교의 저는 토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후설을 믿는 종교에서는 뭔가 영생을 믿죠.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는 이런 미이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걸 만듭니까? 그 사실 종교적인 신념이 없으면 그런 행동 못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화 예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그 신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교는 상대적으로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현세적인 실용적인 그 하나의 믿음의 체계예요. 그래서 유교를 우리가 종교로 보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분명한 건 신념이죠. 이 세계에 대한 그 하나의 신념 체계가 유교고 그러다 보니까 현세를 어떻게 더 올바르게 사느냐에 대한 신념 체계가 하나의 유교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태도가 그 죽음을 포함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하나의 설명의 방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그 사회 심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층을 연구하든 인구를 연구하든 간에 좀 더 자기가 공부하는 그 협소한 분야를 좀 더 넘어서 좀 더 큰 지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확장할 수 있고 그것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하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도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이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늘 일치하는가? 이 문제. 그리고 우리는 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를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좀 먼저 제기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어떤 이론 또 경험적인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에 관련해서 좀 초기에 사회심리학적인 설명을 한 학자가 리처드 라피에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라피에르는 1934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학 학술지인 Social Forces의 Attitude vs. Action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라피에르 교수는 1930년에 2년 동안 그 미국의 남부 지역을 이렇게 필드 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시간과 공간이죠. 이 19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에서 이러한 흑인이나 아시안 인종에 대한 이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게 남아 있었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인종주의, 특히 흑인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이 공식적으로 철폐된 것이 1950년대 이후에 그 일종의 민권운동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이니까 얼마만큼 이런 소수 인종들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이 심했을까. 또한 이 공간적으로 볼 때 남부죠. 지금도 사실 미국의 남부 지역, 뭐 루이지애나, 알래바마, 또 그 미시시피 등등 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이런 지역은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강하고 KKK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단들이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에 이 백인 교수인 라피에르가 이 중국인 학생과 그의 부인과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66개의 호텔과 그 다음에 184개의 식당에 들렸는데 이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이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 라피에르 교수는 그들이 방문했던 업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좀 가려고 하는데 이 중국인 손님이 있다. 이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제 물어봤더니 92%가 받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 separate but equal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용하는 뭐 화장실, 공원, 버스도 이제 칸들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격리가 심했던 것이다 보니까 이들은 뭐 당연히 받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불일치하는 거죠. 왜 그들은 인종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편지를 보낼 때는 받지 않는다고 했더니 막상 갔더니 그들이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태도와 불일치의 사례를 그의 논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행동이 이렇게 항상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라피에르는 이렇게 답을 하죠. 그들이 편지에서는 그들의 하나의 인지적인 하나의 그 신념을 표출한 건데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중국인 부부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의 고객이죠. 고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불일치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인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인종주의를 이제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개인이겠지만 직업적으로 보면 그 고객을 받아들여야 되는 또 직업에 하나의 윤리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태도와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태도가 행동의 원인이다라고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되고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상황의 제약들, 또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제약, 또 행동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태도. 앞서 내가 말했던 게 바로 그 백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의 인종적인 태도도 있지만 하나의 그 직업 윤리로서의 태도도 있는 거죠. 이것이 서로 상충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태도와 행동 간의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태도는 이미 오래전에 갖고 있었는데 행동이 나중에 일어났을 경우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태도를 우리가 불완전하게 측정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나오고, 또 대상 일반에 관한 태도와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반응에서의 차이.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어느 한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에서 태도의 접근의 가능성 등과 같은 이런 요인들이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때 이게 일종의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기억으로서 그런 태도를 추론했을 경우 그것은 실제 행동과 또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태도와 행동 간에 있어서의 일치와 불일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합리적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화 행위 이론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한규석 교수의 교과서에는 이성적 행위 모형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이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는 행동, 그리고 행동의 의도, 태도, 그리고 신념과 같은 이런 상호 관련성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어떠한 행위가 있으려면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행위가 있으려면 그 행위 의도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걸 행동을 하죠. 그러면 이 행위 의도에는 그 행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관적인 사회 규범이 있어요. 근데 행위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평가, 그리고 그 행동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이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을 하고 이것이 행동을 하는 의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사회 규범은 행동에 대한 주의의 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주위의 기대에 우리가 얼마만큼 부응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 영향을 미쳐서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또 한편에서는 주위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규범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로 이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좀 서로 머릿속에서 겉돌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합리적 행위 이론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우리가 행동에는 긍정적인 행동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한번 긍정적인 행동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 해요. 헌혈 행위를 한번 봅시다. 헌혈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헌혈하면 누가 좋아하는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익숙한 거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이 헌혈을 할까를 한번 봅시다. 그럼 우선 헌혈을 하는 행동은 헌혈하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한번 역순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헌혈하려고 하는 의도는 헌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있어야 행동이 이루어지죠. 이 경우 헌혈에 대해서
자기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헌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로, 그 하나의 그 시민으로서 해야 할 하나의 바람직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것은 그 이전에 자기가 헌혈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그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헌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죠. 근데 이러한 것은 사실 이전 행동이 상당히 크게 또 영향을 미쳐요. 이전에 자기가 헌혈을 해본 사람은 헌혈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해보고 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행위에 대한 헌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위의 사회적인 규범과 압력이에요. 그래서 되게 헌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필요성, 가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뭔가 뭐 인센티브도 주죠. 과거에는 헌혈하면 우유하고 빵을 줬어요. 근데 뭐 요즘은 아마 그 헌혈하면 헌혈 카드가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영화 그 관람 그 또 티켓을 또 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그렇지만 사실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하지는 않죠. 결국은 헌혈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압력이 헌혈을 더 촉진을 하게 되죠. 저의 경우에서는 헌혈을 했을 때 한결같이 교회에서 집단 헌혈을 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헌혈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대개 이렇게 교회든 군대든 회사든 어떠한 그 공적인 장소에서 집단으로 헌혈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거든요. 자기가 헌혈을 하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남들이 또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헌혈을 하게 만드는 요인도 만들고, 그래서 한번 자기가 헌혈을 하게 되면 이 행위는 자기 개념에 또 영향을 미쳐요. 나는 헌혈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면 다른 상황에서 나는 헌혈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헌혈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헌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사실 또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서 피를 뽑고, 생각보다 피를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피를 많이 뽑는데 그런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행위 이론이 일어나는 데는 그 가정들이 있어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고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그 어떠한 행동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그러한 행동이 어떤 비용과 어떠한 그 손실을 수반하는 경우는 훨씬 더 심사숙고를 하죠. 그럴 경우에 바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태도가 형성이 되고 행동의 의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행위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은 태도가 아니라 행동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도와 행동 간을 항상 관련성을 살펴봤더니 그 연결고리가 약했던 것은 바로 행동 의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연결고리여서, 그 행동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선거조사를 볼 때 반드시 투표할 것인가를 꼭 물어보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건 행동의 의도죠. 그래서 그러한 반드시 투표하는 사람은 실제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행위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럴 때는 태도와 상반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집단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본인의 능력이나 자원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인지된 행위의 통제,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인지된 행위 통제죠. 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획적인 행위 이론이라고 해서 그 합리적 행동 이론을, 행위 이론을 이제 좀 더 보완한 것이 바로 계획적 행위 이론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일종의 지각된 행위의 통제, 뭐 인지된 행위의 통제가 또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행동 의도로 이어지고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의 적절한 예가 어떤 사람이 그 강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강에 빠졌을 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은 있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건 당연히 뭐 어려운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규범이고 누구도 그걸 믿고 있죠. 또 행위 그거에 대해서 자신도 옳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못하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체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요. 종종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과신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가 함께 죽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돕는 구조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소방관, 경찰 또는 뭐 구조요원 등등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통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죠.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 행위 이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요. 우리가 또 이런 예 말고도 지하철에 누가 이렇게 취객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행동, 그렇게 해서 또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죠.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떠한 지각된 행위 통제만은 아니죠. 뭐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이것은 그 개인의 그런 행위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겠죠. 비록 자기가 그런 것을 구조하는 그런 경험이나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평상시에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또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타적 행동의 그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우리 고려대생이었죠. 2001년에 신옥구보역에서 지하철역에 떨어진 그 승객을 구하다 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죽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아직도 신옥구보역에는 그 이수연 씨를 기념하는 그러한 비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수연 씨의 그러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보면 평상시에 상당히 정의감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위에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체화됐던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표출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개인이 그러한 그 어떤 태도와 신념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주위에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주관적인 사회 규범은 그 주위의 기대에 우리로 하여금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형성을 하게 돼요. 제가 경험했었던 그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토요일에 그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거의 시내 중심 정도였었는데 사람들이 그 갑작스럽게 차를 옆으로 다 세워두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남성들이 막 뛰어가요. 그래서 궁금하죠. 왜 그럴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차를 세워두고 그 사람들이 따라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뒤집어진 차에서 이제 사람을 살펴보고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무조건 끄집어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리하게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화재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기다리고 응급 그 차가 와서 이러한 그 아주 훈련된 이러한 응급 그 요원들이 안전하게 그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게끔 살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악화되지 않게. 왜 그러냐면 그런 그 만약에 차에서 사람을 무리하게 끄집어낼 때 그때 이제 허리라든지 다른 것들이 더 손상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게 정말로 차가 전복돼서 화재가 난다면 불가피하게 끄집어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응급대가 요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상당히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 일이 아니니까. 괜히 또 내가 그런 거에 관여해서 나한테 생길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 체화돼서 그걸 이제 우리는 방관을 하게 되게끔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같이 다 차를 세워두고 달려가서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더라는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압력과 규범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아주 우리가 특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수반되는 비용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사람들은 이타적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수연 씨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그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규범과 하나의 그 행동 양식을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것이 좀 더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그다지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학습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태도와 행동에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론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부조화 이론, 자기 지각 이론, 또 장 이론이 있어요. 인지 부조화 이론은 리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학자가 개발을 했죠. 우리가 사회적 비교 이론을 할 때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 형성이 결국은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소셜 컴패리슨 티어리,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안했던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페스팅어가 제안한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그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그것은 심적인 부조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초래하죠. 그래서 이 불편함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첫째, 그 예측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 또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행동을 두 번째로는 자유롭게 선택했을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닌 경우는 부조화가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또는 자기가 예측 못했는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거는 부조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한 거는 우리한테 부조화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했을 경우 이건 부조화가 되는 거죠. 이런 간단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리는데 거기에 이제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로 가면은 10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름길로 가려면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 지붕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급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 골목을 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가 다쳤다. 이것은 우리한테 인지 부조화를 가져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조화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는 자기가 잘못으로 한 건데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 외에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의 탓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당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전가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불충분한 정당화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으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도 보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했을 때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내가 왜 뭐 고생을 해서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긍정적인 대안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의 압력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스스로 해병대를 선택을 했어요. 해병대에서 정말 힘들게 훈련도 받고 복무도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자기가 굳이 이 생고생을 사서 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부조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병대에서의 복무가 어떤 충분한 보상을 주면 그거는 부조화가 안 일어나죠. 예를 그게 어떤 뭐 기업에 취업을 할 때 해병대에서의 어떤 복무 경험이 큰 하나의 어떤 스펙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뭐 고생을 해도 그게 그다지 않겠죠. 근데 특별히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만 더 고생하고 그럴 경우는 마음속에 드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정당화가 불충분했을 경우는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서 한 거고 복무를 했던 거고 결국은 태도를 바꾸는 거죠. 해병대의 그 복무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정하게 되면 그건 부조화가 아닌 거예요. 이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부조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태도와 행동 사이의 부조화는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이걸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대개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를 바꿔서 행동 간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 불충분한 정당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 부조화는 행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동시에 상대방이 행위자를 믿는 경우에 인지 부조화가 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도 어떻게 보면 고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믿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는 상당한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스팅어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따분한 어떤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실험을 합니다. 뭐 1시간 정도 아주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그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서 나올 때 또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한테 이 과제가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어떤 그룹은 $10를 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20를 줬어요. 그러니까 $20를 받은 학생은 충분하게 정당화가 된 거죠. 근데 $10 받은 학생은 내가 $10 받고서 이런 거짓말을 해? 라고 하는 부조화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학생들한테 자기가 수행했던 과제가 어땠느냐라고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흥미로운 결과가 뭐냐면 이 $20를 받은 학생은 과제가 재미없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10를 받은 학생은 그 중에 그 더 높은 비율로 과제가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10를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 자기한테 부조화가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뭐 재미있었네, 의미가 있었네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지 부조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지 부조화 개념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인지 부조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딜레마잖아요. 그 미르달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학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그 연구를 하고서 아주 정말 클래식한 책을 썼죠. The American Dilemma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미르달이라고 하는 외국의 학자가 미국 사회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미국이 갖는 하나의 도덕적인 규범과 노예 제도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 그 경제 그 사이에서의 모순을 발견한 거죠. 그 미국의 헌법에는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했고, 사실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뭔가 그런 압제, 또 불평등에서 벗어나서 어떤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평등을 추구해서 설립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어떤 건국 정신에는 하나의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어떠한 그 유럽에서의 어떤 왕정이 가졌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연방정부를 형성하고 각 주가 상당한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과 정치 간의, 종교와 정치 간의 분리,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유럽에서 그들이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 어떤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혐오 표현에서 이것이 정말로 표현의 자유와 하나의 그 어떤 혐오로부터의 자유, 이것들 사이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느슨한 자세를 취해요. 방임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러한 그 차원에서 앞서 말했던 아메리칸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규범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흑인 노예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현실 사이의 딜레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실제로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남부의 사람들은 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풀었냐, 이 모랄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되죠. 그리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면 부조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북부는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남부의 입장에서는 그건 완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할 때 인간은 백인인 거고, 흑인은 인간이 아닌 하위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로 흑인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에게 대하는 것을 반드시 흑인에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변화하는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인지 부조화를 풀어가는 방법이 그 행동을 바꾸기보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그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자기 지각 이론입니다.
이 자기 지각 이론은 이 인지 부조화 이론하고는 설명을 좀 달리해요. 우선 이 자기 지각 이론은 우리가 지난번에 내재적 동기하고 과잉 정당화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선 자기 지각 이론을 설명을 하자면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개인의 경우에는 충분한 외적인 정당화가 존재해서 우리가 태도를 변화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불충분한 정당화를 가진 개인의 경우에 외적인 충분한 정당화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들이 관여하는 행동 그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기 지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는 불충분한 정당화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설명을 했다면, 자기 지각 이론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불충분한 정당화가 주어졌을 때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관찰해서 그 행동에서 자기의 태도의 원인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지각 이론은 자격 이론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가 유치원에서 유치원의 어린아이들한테 그들의 활동 시간에 크레용을 주고 종이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한 30분, 40분 동안 자유롭게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라고 하고 그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줬어요. 너 그림 그렸으니까 수고했어 라고 사탕을 주고, 다른 그룹의 아이들한테는 사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일주일 전에 그림을 그렸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라고. 이럴 경우 사탕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중간에 멈추거나. 근데 사탕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주일 전에 그림을 그렸던 사진을 본 아이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데 몰입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사탕을 받은 학생은 자기가 그림 그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재적 동기였다면 이 사탕을 주는 것은 과잉 정당화가 된 거죠. 그럼으로써 내재적 동기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던 것은 사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근데 반면 사탕을 받지 않았던 아이는 자기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사진을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림 그리는데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지각 이론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형성을 할 때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 내적인 단서가 약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관찰된 행동에 근거해서 자기의 태도를 추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상당히 추상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드는 예가 바로 신앙심과 같은 거죠. 사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종교적인 행동을 보고 자신의 신앙심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 자주 종교기관을 방문하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성경이나 불경을 읽는지,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굳이 인지 부조화가 꼭 일어나야 태도와 행동 간에
브리치를 줄이려고 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충분한 내적인 단서가 존재할 때는 이 자기 지각 이론의 설명력은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과 자기 지각 이론은 좀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인간의 태도와 행동 간에 존재하는 일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그 일관성 또는 균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태도들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작동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작동의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차이점을 보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우리가 이미 내버려진 결정, 그리고 과거의 행동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의 생각을 행동에 맞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 밑에 예를 보면 학교 기숙사에 살던 학생이 학교 근처에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서 후회를 해요. 근데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원룸으로 가는 것의 문제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그 기숙사에 있으면은 다 숙식이 제공이 되니까 편한데, 이 원룸에서는 자기가 또 챙겨 먹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외로울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이게 결정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럴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룸의 장점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끄집어내고 기숙사의 단점을 또 컨셉적으로 끌어내서 정당화하죠. 기숙사에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행동도 못했잖아. 근데 원룸에서는 내가 맘대로 생활할 수 있지. 나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잖아. 등등의 식으로 마치 이솝의 우화에서 나오는 여우가 포도를 계속 따먹으려고 했었는데 따먹지 못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라고 우리가 정당화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부조화는 바로 이렇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을 경우, 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우리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하죠.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제 장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장 이론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태도와 태도 변화에 관련해서도 장 이론이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커트 루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장 이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또 나름대로 또 시사점이 커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 상태인 태도는 고정적이거나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동적인 세력장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죠. 그래서 마치 다른 이론들에 보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러한 측면들을 갖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장 이론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이게 변화하고 또 이렇게 요동하는 그러한 좀 더 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의 세력장 안에서 태도 변화는 변화의 제어 세력과 변화 추진 세력 간의 세력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두 개의 아주 큰 항성 속에 하나의 행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두 가지의 항성이 항상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그 중간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또는
우리 지구도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렇게 달과 가까운 측면은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힘 사이에서 태도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변화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예를 본다면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 태도도 바로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힘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민에 대한 태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대체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한 그룹은 한 50%가량은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한국 사회가 그럼 어디서부터 해볼까? 네, 거기 다문화 수용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괜찮습니까? 그래요? 네, 여기 계속 있는데 여기까지만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장이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적절한 예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고 또 이런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집단으로 양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50%가량은 이민이 불가피하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한 또 절반은 한국은 여전히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사회로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민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아까 아메리칸 딜레마처럼 이민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인식과 이민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단일 문화 사회의 어떤 훼손, 또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뜻 이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일종의 이민 딜레마죠. 이 경우에 바로 한 사람의 한국인은 서로 다른 장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 세력과 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단일 민족 사회로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세력, 그 사이에 개인이 저는 마치 행성처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항성 쪽에 자기장 쪽에 더 중력장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반이민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좀 더 친이민적인 그룹에 있을 경우는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어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서 갈수록 인구는 줄고 노쇠해져 가고 경쟁력은 떨어져 가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먹을 꼭 쥐고 이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저는 이민 딜레마라고 보는데 정부도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딜레마적인 지체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결국은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고 그게 여론이죠.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저는 항상 비유를 드는데 그 배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은 이 두 가지에 서로 상충되는 이런 중력장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또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우리는 내려야 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장 이론은 기존의 이론이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인들에서 형성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는 좀 더 그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다면, 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세력 사이에서 태도가 형성이 되고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상당히 적합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태도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